6가지의 질문 여기 보시면 이런 질문들인데요. 이거 하나씩 들어가면서 실제로 이제 철학과 한번 연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와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걸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뭘로 구별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질문으로. 네. 경험으로. 네, 좋습니다. 경험으로. 자, 여기다 좀 써도 될까요?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여기 경험이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경험이 다르면 다른 사람과 구별된다라고 하셨고, 또 있으실까요? 어떤 게 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기준일까요? 아, 육체. 어떻게 보면 생김새나 육체의 어떤 몸의 다름. 네,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있으실까요? 경험, 육체, 기억. 오, 좋습니다. 기억. 기억. 오, 기억이 다르면. 네. 또 있으실까요? 가치관. 오, 좋습니다. 가치관. 가치관. 또 있으세요? 또? 이 정도면 되나요? 속한 그룹의 예. 서사? 아, 속한 그룹의 서사, 내러티브 서사, 이야기가 되겠네요. 좋습니다. 예. 또 이 정도면 되나요? 이 정도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과 구별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출생 자체가 좀 아, 출생. 좋습니다. 출생. 좋습니다. 네. 진짜 많은 게 달라지겠네요. 근데 그 집합론으로 보면 이거 그룹핑을 한번 해보면 혹시 요 중에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가 있을까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기억. 아이고, 기억. 또? 네? 가치관. 경험. 이야기도 그러겠죠? 육체 빼고 출생 연도는 다른 사람도 말 안 하면 알 수 있다. 네,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네. 혹시 요거 이야기로 다른 사람과 나를 좀 구별하는 거, 요거를 프로이트 이후에는 요거를 한 단어로 얘기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내가 저 사람과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달라 라고 하는 세 글자. 네? 조절? 아, 초자. 아, 초자. 아, 초자.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다시 얘기하면 정체성이 다르다라고 할 때 이 내러티브 이야기가 이제 현대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폴 리케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와 타자라는 책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른 이야기를 내가 쓰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까 영년님 말씀하시는 정말 이야기가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게 되기도 하죠.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현대성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규정할 거냐라는 질문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캐나다의 종교학자하면서 철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가져올 건데요. 자아의 원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는 자아가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어떤 기준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인월드니스, 내면성입니다. 보시면 내면성은 주체성의 핵심이고요. 내면의 힘이 약한 사람은 주체성도 약하게 된다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내면 세계의 개발이 현대성의 시작이라고 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면성이 다 다르죠. 내면성이 자신의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가 강해지고요. 기억이 깊고 많고 체계화되어 있을수록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수능을 잘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외울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치관 이야기와 같은 이 내면성의 탄생이 현대성의 하나라고 찰스 테일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내면의 공간의 깊이와 넓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분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거죠. 이게 추후에는 정체성 정치로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정체성 정치라고 했을 때 나의 정체성과 상대방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를 하나의 정치적인 시스템으로 놓고 제일 쉽게는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뭐 공산주의나 이렇게 놓을 때 이거를 인월드니스 내면성으로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야기가 다르다로 가고요. 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어떻게 외부로 꺼내느냐는 이 발설하는 방식 자체가 다시 나를 정체성 지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면성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시즌 7도 그렇고 시즌 1부터 계속한 게 현대 철학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시면 현대 철학은 외부의 어떤 것보다 오히려 내부의 어떤 것의 변화에 더 집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어퍼메이션 오브 오디너리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일상의 현대는 일상 자체가 올디너리 자체가 매우 중요해진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필연적인 것들의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현대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 11시까지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대부분. 근데 만약에 저희가 소주를 2병씩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능하기도 하겠죠? 한 5병 정도 먹었다고 하면 여기서 자겠죠? 네, 올디너리 라이프가 그 대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당히 여기까지.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내면에서 나오죠. 이제는 누가 외부에서 그러니까 11시까지 하세요.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것 자체가 현대성의 발로라는 거죠. 현대라는 뜻은 사실 새롭다라고 하는 뜻이긴 한데 그 현대성을 바운드리 접으니 이 두 가지 정도 내면성과 이 내면의 어떠한 체계, 관계가 미래의 어떤 일상을 이미 투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대성의 핵심이라고 보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아까 분석 철학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 논의할 때 되게 많이 논의하는 게 진리라는 것을 이제 소피스트도 그렇고 철학자들이 진리를 추구한다라고 하면 혹은 지혜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독일부터 해볼까요? 독일이 보통 대륙 철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독일은 진리 혹은 지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네? 관념. 그렇죠. 관념론 바로 나오네요. 네, 관념입니다. 관념은 여러분 어디에 있죠? 그쵸? 자 안에 있죠. 관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한번 볼까요? 프랑스 철학자들 엄청 많죠? 혹시 생각나는 철학자 있나요? 라캉, 자크 라캉도 있죠? 또 있나요?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요. 많이 공부하셨는데. 네, 다음에 안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혼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또 있으실까요? 그렇죠. 푸코, 라캉, 데리다. 예. 장난 아닌데요? 네, 좋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은 재밌는 게 이 개념이 다릅니다.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프랑스 철학자들 대부분은.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네, 이것도 너무 좋습니다.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만 더 듣고 이거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또 있으실까요? 진리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요거랑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죠? 예. 저희 공부를 많이 해서 네, 관계에서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없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지? 라고 했을 때 여기저기 다 봤는데 없어가 되고요. 혼자 있으면 없다는 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인 상태에서는 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샤르트르가 존재와 무라는 책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하면 타자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하는 방식으로 프랑스 현대 철학은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푸코는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통치하지? 뭐가 통치하지? 이성이라는 걸로 통치하나? 아니면 비이성이 통치하도록 놔두나? 이성으로 통치하면 보여지는 어떤 감옥을 만들까? 보여지지 않는 걸 만든다면 그 안에 넣어놓을 텐데 규율을 이게 이제 자기를 통제하는 이 관념이 이제 푸코 안에서 통치성이라는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네, 그럼 하나 더 볼까요? 아까 분석 철학 하셨는데 영미 철학, 영국과 미국 철학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네, 자아가 일단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생각할까요? 영국과 미국. 아까 분석 철학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지식이나 지혜를 어떻게 얻으시죠? 언어로 얻으시죠. 좋습니다. 언어로 얻으시죠? 경험, 그렇죠. 경험 철학 좋습니다. 경험론. 네, 존 로크부터 시작해서 영국 쪽 그렇죠. 네, 여기에서는 진리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바깥에 인풋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인풋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일단 첫 번째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이걸 잘 하려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그 메타피지컬 학파라고 하는 노스와 알프레드 화이트헤드와 함께 찰스 퍼스 그리고 또 한 명, 세 명 누구죠? 한 명 더 아시는 분 생각이 안 납니다. 존 듀이 이렇게 세 명이 프래그마티즘, 메타피지컬 학파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외부에 있는 나랑 내 안에 있지 않잖아요. 외부에 있는 걸 내 안에 인풋하면서 이 경험이 쌓이고 이 경험이 숙달되고 트레이닝해서 실제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관념을 이제 그 독일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외부에 있지 않아? 우리 내부에 있어. 그러니까 독일에 유학 가신 분들이 이제 다 패닉에 빠지는 게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뭔가 분화된 게 없는데? 내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내 경험을 그렇게 깊게 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쫙 펼쳐집니다. 이런 이야기들 재밌죠. 그러면 동양은 어떤가요? 요건 이제 서양식 구분의 세 가지 정도라 보면 동양은 어떨까요? 어떠세요? 동양은 그럼 진리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보통? 진리는 어디에 있죠? 동양. 유교 같은 경우 어떤가요? 유교. 조상, 그쵸. 조상들, 영적으로 바로 승화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서양 요 관점에서 보면은 미신이다. 그 슈퍼내추럴이다. 이렇게 보죠. 물리학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궤도 같은 귀신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좌표계가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거랑 뭐 산타가 이제 선물을 뿌릴 때 초속 800km 뿌리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맞아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동양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 동양은 천이라는 개념과 하늘, 하나님, 신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걸 한국 철학에서는 그걸 다시 인내천으로 인간하고 연결하는 일도 하죠. 그러나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으로 가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만 철학이 신학과 이별한 후에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더 깊이 가면 있지만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지금 읽고 계신 철학자들 서적들 있잖아요. 데리다, 해체를 말했잖아요.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말은 누구한테 하나요? 스스로 혼자 하나요? 그렇죠. 타자한테 하죠. 타자한테 하기 때문에 말을 하든 글을 쓰죠. 굳이 혼자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칸트는 혼자 이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돌아다니면서 혼자 생각을 하고 순수 이성 비판을 쓰게 되죠. 그러나 프랑스 철학자, 아까 알랭 바디오 같은 철학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타자들 속에 있으면서 그 타자가 나랑 무슨 관계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영미 철학자들은 바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요. 가설을 세워 실험을 하고요. 그 실험한 걸 축적해서 다시 귀납법으로 정리해서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하면 짠 100점 맞는다라는 게 자연스러워지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교육 철학의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죠. 네, 크게 보면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시즌 1, 2, 3를 하면서 이걸 하나씩 다 보게 됐습니다. 네, 매우 재밌는 이야기였는데요. 네, 그 사이에 얘가 나갔네요. 저희 쉬는 시간이 앞으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알랭 바디오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어요.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 관계에서 평등이 되게 중요한데 어떠세요, 여러분? 평등하신가요, 다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평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민주주의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데모크라시 불가능한가요? 막 올리가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귀족정이나 로마정 막 이런 거 해야 될까요? 어떠세요? 평등하지 않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죠? 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쉬는 시간 전에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이데아로 한번 가볼까요? 그 혹시 이데아 요게 진짜 이데아거든요. 하나의 이데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데아가 있고 인간이 있죠. 완전한 인간이 이데아 속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계신 10분은 번호로 1, 2, 3 매기면 누가 더 완전한 인간에 가까웠나요? 누가 더 이데아에 더 가까울까요? 키 큰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어떠세요? 아, 철학자. 네. 네, 좋습니다. 플라톤은 네, 철학자 철인왕을 얘기했었죠. 그렇죠. 기준이 다 달라요. 알랭 바디오는 여기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데아를 깰 수 있을까? 이데아로는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깬 방식 중에 하나는 이 이데아랑 인간을 없애버려서 이걸 이론론이라고 하는데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요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거죠. 이론론. 아리스토텔레스. 자, 그렇다면 요 방식 말고 관계에서 이거 없애면 구분이 불가능하니 관계에서 서로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 혹은 평등하다고 하는 거, 혹은 어떤 주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이데아와의 연결고리. 이데아를 쓰는 순간 어떻게 되죠? 완전한 인간, 더 이데아에 가까운 인간이 있고요. 이데아를 쓰는 순간 네, 더 삼각형스러운 삼각형이 있고요. 그래서 알랭 바디오는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서양 철학은 잘못 봤다. 뭘 잘못 봤냐면 이데아가 N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큼 다 이데아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하나에서 분할된 게 아니라 하나씩 다 대칭을 시켜놓은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체로 존재와 이데아가 연결되어 있는 완전한 존재가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렇죠. 플루럴리즘으로 갈 수 있는데요. 다원주의도 사실 그 정치 체제, 이제 이따가 볼 건데 프린시플 차원에서 맞는데 이 밑에 있는 퍼스펙티브 관점에서는 이런 관점이 없는 상태에서 다원주의를 하면 이런 싸움이 계속 일어납니다. 정체성 정치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말랭바디는 고민한 거죠. 더 들어가면 진짜 인간을 구분값을 아예 완전한 인간을 하나하나씩 n분의 1이 아니라 다 n1, n2, n3인데 n 이렇게 맞추는 거죠. 그러면 네, 너무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걸 언제 깨닫냐? 바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7년 어떤 분은 세월호 사건, 어떤 분은 이태원, 어떤 분은 5.18을 통해서 진리가 이 상황을 아까 초근접 맥락이라고 써주셨는데 초근접한 맥락을 가로지른다는 거예요. 가로지르는 순간 진리가 번쩍해서 우리에게 이제 진리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데아랑 바로 직통계시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관점이 바뀌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런 게 관계론에서 더 발전한 최신, 아까 알랭 바디 말씀하신 그 알랭 바디 이론이기도 합니다. 매우 재밌지 않나요? 전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어떻게 이런 생각도 하지? 제가 후반부에 이제 니콜라스 쿠자누스라고 하는 무한과 유한 개념도 얘기 드릴 텐데 요걸 또 다른 방식으로 뒤집어서 평등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유를 짓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8시 1분이라서 8시 11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그 찰스 테일러의 두 가지 요소 중에 인 월드니스 내면성을 봤고요. 그 내면성에서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고 했고, 현대는 그 내면성으로 봤을 때 네,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를 구조화시켜 보면 이렇게 진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 정도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내면성이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될수록 이제 이 현대의 일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등장했고, 그것이 이제 탈현대,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걸 이 책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접근인데요. 그래서 보통 현대성이라고 할 때 요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고 하나씩 좀 들어가 볼게요. 이 깊어진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갈등 할 때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죠. 그 실존주의는 혹시 이해하시는 바가 있나요? 실존주의. 실존주의. 네. 오.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질이 실존에 앞선다라는 말이 이제 전통에서 한 건데 오히려 그거를 뒤집죠. 그래서 본질이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에 상관없이 이 사람은 존재하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내가 정의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게 실제거든요. 근데 반대의 본질은 내가 이 사람을 정의해 줘야만 이 사람은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본질주의라고 하면 이제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네, 내가 불러주기 전에는 이름을 붙여주기 전에는 꽃이 아니었는데 이름을 붙여주니까 꽃이 되었다라는 게 매우 이제 본질적인 접근이기도 하죠. 이런 세계관이 이제 하이데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 독일 철학자들한테는 자주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 현대 철학자들한테는 그게 되게 뭔가 그 가시처럼 되게 걸리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샤르트르와 함께 이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와 유신론적 실존주의자들의 차이가 생기는데, 요게 이제 여기 보시면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현대 철학이니까 관계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실존을 어떻게 찾을 거냐, 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아까 내면성에서 좀 더 들어갑니다. 내면성에 들어가서 타자와의 관계에서 그러면은 나는 내면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다르다는 걸 어떻게 계속 사유했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샤르트르가 세 가지로 그러면 타자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 즉자 존재입니다. 즉자 존재는 자신과 타자가 구분이 안 되는 의식이 통합된 상태예요. 보통 그 제국주의 얘기할 때 개, 돼지처럼 취급하는 이유가 프랑스 식민지 이런 데 가보시면 즉자 존재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메타인지를 할 수 없는 존재들. 자기 의식을 떠나서 내가 어떤지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즉자 존재, 혹은 동물들도 즉자 존재이죠. 맞나요? 그래서 예전에 되게 유명한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즉자 존재를 어떻게 벌레가 돼가지고 그 벌레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있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을 보면 주인공인 벅이라는 강아지가 수많은 인간들을 만나면서 인간 세계를 다시 보게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대자 존재로서 나 스스로를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존재로 규정하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만약 대자 존재여서 나 스스로를 정의하고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계신 분들도 그럴 거라고 제가 상상을 하겠죠. 그럼 만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일단 대화를 해야겠죠. 악수를 하거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코를 비비거나 뭔가를 해야겠죠. 만약 이 사람이 대자 존재라고 하면.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이제 대타 존재까지 갑니다. 타자의 시선 속에 나는 누굴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 존재는 나의 시선에서 내가 벗어나서 나는 어떻지를 보는 거라면, 이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얘기처럼 우리나라는 되게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죠. 왜냐하면 관계가 되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철학의 현대성에서는 이런 고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샤르트르는 뭘 맡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고민 보통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해보시면 저 사람이 나를 인간으로 대우하냐? 요즘에 우리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라떼는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전통은 그런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게 오히려 회화에서도 나타납니다. 회화 그 인상주의 전에는 산 그리고 인간 조그맣게 걸어가고 마차에 타고 있는데 요만하고 거기 아까 책에 보셨던 문명화 과정 네 이런 거 보면 이제 인간이 조금씩 더 드러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자아를 타자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예 인상주의는 얼굴이 그대로 나오고요. 거기 아예 일부분만 색으로 칠하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득자, 대자, 대타 존재까지를 고민한 거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샤르트르가 인간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른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생각까지 가는 거지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요거를 저희가 연구로 한번 써본다면 그러면 만약에 대타 존재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인식하느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뭐 만족도, 효능감 혹은 그 소유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도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자 존재일수록 네,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요로해서 이게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진짜 존재하는 거 아까 말씀해 주신 딱 요게 나오죠. 신체. 우리의 신체. 그 혹시 지금 여러분들 등을 느끼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 등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간 느껴지시나요? 그럼 존재한다는 거 어떻게 아시나요? 간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존재한다는 거 아시죠? 아, 그렇죠. 간이 아플 때 느껴지죠. 아, 예. 사실 그게 샤르트르에서는 되게 중요한 단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혹시 슬램덩크 보신 분 계시면 네, 마지막 편에 강백호가 찌릿하면서 이제 자기의 등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네, 요거처럼.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체 자체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에 따라 민감도가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연구를 더 하신다면 피지컬 AI가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게 인간의 센서 신체거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럼 인간의 신체가 1초에 한 얼마 정도를 소화하냐 센서로 봤더니 156메가밖에 소화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1초에 되게 많이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눈도 있고 촉각도 있고 후각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하려고 보면 1초에 많게는 10테라라고 합니다.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엄청 효과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걸 구현하려면 이제 컴퓨터는 1초에 10테라를 하려면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일부러 몇 개만 떼어서 피지컬 AI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죠. 다시 돌아오면 이런 논의들이 이제 되는 거죠. 대타 신체라고 하면 타인의 시선 속에 존재하는 나의 신체. 이게 사실 되게 요즘에 많이 발전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내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볼까? 옷을 입을 때도 내 투르톤 뭐 이렇게 맞추는 것도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 신체의 확장으로서 옷을 입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좀 더 들어가면 3차원은 타자를 위해서 거기 존재하는 신체라고 해서 타인의 시선에 규정되는 게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신체도 있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네. 대부분 저희가 위인전을 읽는 이유도 아마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누군가 앞에 서서 이걸 하는 순간 나는 죽겠지만 내가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따라서 나올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타인을 위한 신체라면 저희가 시즌 5에서 중국 현대 철학을 읽었는데 그 중국 현대 철학에 그 량치차오라는 그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유학자인데 실패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생을 마감하냐면 안 되더라도 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어야 계속 안 되는 상황들에서 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안 되더라도 하는 사람.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영미철학, 저는 이제 영미철학 많이 좋아하지 않는데요. 요 프로세스로 보면 안 되는데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이미 예상이 되는데 너 스텝 레벨 1밖에 안 되는데 왜 도전을 레벨 10짜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인데 안 되더라도 되는 사람. 엄마가 들어와서 꺼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쌍놈 새끼 하면서 꺼버릴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와 타자를 존재하는 그 기준이 내면에 있었고
그 내면 안에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존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들과 이 우리의 인식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제 봐요. 그러면 이렇게 신체, 나를 위한 신체, 타자를 위한 신체 구분해보고 존재 자체를 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아니면 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 혹은 반대로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까지도 나를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의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타자의 신체로부터 내가 초월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다 아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의 길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보든 말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쵸? 전데요. 제가 잘 못해요. 하다가 이제 누가 보고 있으면은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아, 예, 보고 있. 그게 이제 이 동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 여기까지 가면 그러면 이런 흐름들이 이 신체, 이 우리의 이 경험, 기억, 육체, 가치관, 서사, 이야기 이걸 어떻게 바꿀까요? 네, 무한히 펼쳐지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식하고 나서 하는 기억이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용론이라고 하는 대화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제 철학들이 발전하게 되고요. 또 있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죠? 기호. 아, 글. 아, 네, 기호를 통해 써져 있는 글. 그렇죠. 나를 묘사해 주는 글 혹은 회화도 있고요. 그런 표현도 있죠. 좋습니다. 네, 또 있을까요? 아, 제스처. 몸짓. 뭐 이렇게 욕하는 이거 가운데 손가락도 있고. 네. 아, 예, 예. 제가 얘기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내면이 이미 실존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 드러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다시 나의 내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보게 되죠.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현대성의 특징이기도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그래서 초월과 동화 사이에 갈등하게 되는 이 인간 실존, 이런 게 이제 인간 실격 같은 책들이 나오죠. 네, 일본 책들 중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김항 교수님이라고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일본 제국 관련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2층 집에서 바라본 모더니티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1층은 차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다 들어오는데 2층은 아예 안 열어줘요. 그래서 현대성을 받아들이는데 2층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그 일본 영화 중에 매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내가 다 사로잡고 있고 그 시선으로 누가 들어드는지를 보는 거죠. 그럼 그거를 구조화해보면 우리 내면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자를 나한테 수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두고 거기에서 타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요게 이제 서양으로 가면 파놉티콘이라고 하는 감시 체제로 가기도 하죠. 근데 그거를 일본은 자기네 침략당했는데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를 지키는 내면의 방식은 2층 집에 올라가서 2층을 올라오는 문은 안 만든다. 요런 게 이제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뭐 요런 게 이제 내면성이라고 보시면 현대 철학이 조금씩 이제 뭔가 이제 고민에 막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지 않나요? 아, 이게 사람이 진짜 장난 아닌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아이들이 만약에 중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한 10년 후에 이 친구는 나이오트에 오게 됩니다. 아니, 장난이고요. 10년 후에 이 친구는 되게 감수성도 깊어지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걸 계속 고민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폭력을 쓰거나 그게 너무 부족하죠. 네, 그래서 꼭 나오시길 기도하며. 네, 그러니까요. 이런 인문학적인 이 소양들이 너무 부족하죠. 사실 이건 하나의 샤르트르만 봤을 때도 이렇잖아요. 그러면 다른 철학자들까지 다 본다면 이 사고가 얼마나 더 활성화가 될지 너무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키에리캡으로 또 장난 아니지만 저희가 또 하다 보면 다 끝나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면이 있다는 거, 다른 사람과 어떤 방식으로든 비교할 수 있다는 건 주체성이 있다는 건데, 이런 주체성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형성되는 걸까요? 나라고 할 때 아까 저는 이름은 누구고요, 어디서 왔고요, 요게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형성되는 걸까요? 근데 부모님 이거 많이 하셨는데. 여러 번 들었는데 이제야 생각이. 아니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반반. 반반 있을 수 있죠. 네. 약간 소개해 주실 때 뭔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게 되게 형성된다라는 생각. 음, 어떤 걸 전혀. 네. 타고났기 때문에 네. 형성이 되는 게 아니구나. 타고났기 때문에 형성이 된다. nature or nurture 네, 그 논란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논란인데 그게 현대 철학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거를 습득한 다음에 샤르트르의 내면과 대타자 이런 걸 습득한 다음에 다시 이걸 보면 달라지죠. 함부로 정의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 그렇다면 많이 하는 고전적인 질문은 악인은 악인인가요? 악인은 악인으로 태어나나요? 아니 근데 그 노암 촘스키가 네. 그 인간의 이 두뇌에는 그 네. 언어 네. 그 스키마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키마를 가지고 태어나긴 하나 예를 들어서 늑대 인간으로 키워진 그 아이를 보면은 인간의 언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가지고 태어나긴 하지만 외부에 어떤 스티뮬러스가 있어야지 네. 그게 발현이 된다. 네. 그런 개념. 네. 오, 감사합니다. 그거를 이 도식으로 보면 노암 촘스키 말이 되게 맞거든요. 근데 다른 데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늑대와의 관계성은 없었냐? 네. 왜냐면 아까로 보면 즉자 존재에서도 즉자 존재들끼리 의식이 있는데 그러면 샤르트르가 얘기했던 대타 존재를 과연 인간만 둘 거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으로 가게 됩니다. 인간을 넘어선 존재들과 그러면 인간을 대타 존재가 아니라 대자연적인 존재와 아닌 존재로 확대되는 게 이제 포스트 휴머니즘 논쟁이 되거든요. 늑대의 사회 방식은 배운 거지. 그렇죠. 늑대의 사회방식 배운 건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지금 언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레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외에는 다 무의식이다 우리는. 그러면 늑대가 그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아냐? 다시 얘기하면 늑대 내면이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아냐? 네, 알 수 없어서 늑대의 행태를 조사합니다. 그렇죠? 늑대 행태를 조사하고요. 네, 늑대 무리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조사합니다. 이게 이제 늑대는 아니어도 침팬지 폴리틱스에 나오죠. 침팬지들이 어떤 정치적 관계를 맺는지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나오죠. 또 반대편은 보노보라고 하는 존재도 있습니다. 보노보의 생태를 또 조사도 하죠. 근데 프랑스 철학, 관계 철학에서 보면 대칭이 안 됐는데 어떻게 매칭이 되지? 불가능. 무의식으로 놔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관점까지 가면 환경을 지키자 이런 걸로 얘기하다 보면 택도 없고요. 너가 환경이라고 정의를 왜 환경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너의 정의에 왜 이 자연이 들어가야 되니?가 되고요. 네, 반대도 되죠. 인간도 그 자연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 자체 바깥에 서지 않는 이상 정의 내릴 수 없거든요. 들레즈가 하는 말이에요. 지금 요 상황이 어떤지는 저희가 안에 있기 때문에 뮤추얼하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의 내릴 수 없어요. 바깥에서 이걸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들 활발하게 토론하는구나. 바깥에 있어야만 다시 얘기하면 주체성을 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뭐 철학과도 계시고 하지만 철학은 답을 내는 학문이 아니고요. 아까 초근접 맥락처럼 더 맥락으로 들어가는데 더 많은 사유와 해석과 어떤 실천의 방향의 단서를 찾는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근데 우리나라 철학은 그렇게 안 배웠잖아요. 철학자 누구고 윤리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얘기했고, 근데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졌지?
고민해 보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다른 생각들, 우리의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주체성이라고 하면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크기의 피자를 제공하는 방법. 지금 이렇게 피자가 왔습니다. 이렇게 엄청 큰 게 왔어요. 자, 저희가 나눠 먹을 건데 어떻게 하면 좀 공평하게 자를 수 있을까요? 피자를. 어떻게 하면 피자를 좀 공평하게 잘라서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자대고 자를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존 롤스가 얘기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건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데 가만히 있었고 네, 존 롤스는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자를 때 더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선을 이렇게 긋는 사람도 있고 할 거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맨 처음에 자르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먹는 겁니다. 처음 선 긋고 하면 맨 처음에 선 그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그 대타 존재가 자연스럽게 되죠. 맞나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자를 건지 생각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잘라서 먹는다가 절차를 통해서 형성시키게 되죠, 주체를. 근데 되게 영미 철학의 특징이기도 해요. 프로세스를 지나 보면 주체가 자연스럽게 포메이션해져. 그래서 변환이라는 단어도 트랜스포메이션. 폼 자체를 디폼 없앨 건지, 리폼 새롭게 할 건지, 트랜스폼 변화시킬 건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절차를 잘 세팅하면 주체성이 형성되죠. 이걸 민주주의로 가져오면 뭘 해야 될까요? 민주주의의 절차를 잘 세팅해 놓으면 주체성이 생긴다로 보겠죠. 그러면 이제 학급회의 HR이 생깁니다. 네, 수행평가에 이거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생깁니다. 혹시 이 반대도 있을까요? 이런 방식 말고? 형성되지 않고 태어날 수도 있나요? 어떠세요? 형성되지 않고 태어나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저희가 어렵죠. 그거 말고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지의 베일이라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던지고 싶은 주장은 두 가지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 두 가지의 싸움인데요. 자유주의는 주체성은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만히 두면 그 주체성이 자연스럽게 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인 거죠. 충분히 자유를 제공하면 인간은 누구나 그 자유를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 인데요.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인간은 백지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안의 포메이션 자체가 달라진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 얘기하셨는데 어디 출생이시고 어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형성된다라고 보는 거죠. 공동체주의는. 그리고 공동체마다는 이야기 속에 공공의 선, 이거는 선이야, 거기선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이 존재하고 그것을 자라나면서 사회 안에서 습득하게 되면서 인간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공동체주의는. 완전 반대 아니면 좀 반대편에는 그렇지 않고 인간은 그냥 자유롭게 태어났는데 원초적으로 자아가 자유로운데 그 자유가 태어나자마자 가족과 사회와 여러 관계들 속에 갇혀 있으니 최대한 자유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놓는 게 인간의 주체성이 발현되는 방식이야 로 보는 측면도 있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좀 어느 쪽에 좀 더 가까우신 것 같으실까요? 공동체 안에서 나는 성장한다? 나를 발견한다?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진짜로 나온다? 이미 그 잠재성은 내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근데 공동체 속의 자아와 네. 그냥 자기가 프라이빗하게 있을 때 자아가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네. 네.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하나의 어떤 그 자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이에 있는 마이클 왈저라는 사람은 그럼 이거를 어떻게 나눌 거냐 해서 아트 오브 세퍼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공동체를 볼 거다. 여기까지 공동체를 볼 거다. 여기까지 공동체를 볼 거다 하면 여기 세 분이 주장하는 우리는 규칙은 이거야가 다르고요. 요 세 분 다르고 여기 네 분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의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나누자마자 기준이 다 달라지죠. 그래서 요거를 그 컴플렉스 이퀄리티라고 부릅니다. 복합 평등이라고 해서 하나의 기준을 쫙 펼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마다 기준을 다 다르게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미국의 민주주의를 세팅한 방법. 그게 결과가 뭘까요? 미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미국 땅이? 그렇죠.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53개의 법을 아트 오브 세퍼레이션 나누고요. 주를 거기에 다양한 기준들을 복합평등으로 놔뒀어요. 그걸 우리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연방과 주, 주립 요게 또 다른 이유도 그 세팅 값들인 거죠. 네, 되게 미국식인데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걸로 실제로 여러분들 안에서 다양한 조직 구성도 가능해지고요. 네, 아트 오브 세퍼레이션 잘 나누면 기준을 다 다르게 줘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러독스 오브 팔러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까 그 피자 있죠. 이 피자를 똑같이 안 나눠도 돼요. 다르게 나눠도 만족감을 똑같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투표를 그러니까 선택권을 투표를 해가지고 뽑는다든지 아니면 피자 말고 다른 거를 주는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효능감을 똑같이 주려면 먹는 사람마다 포만감이 다르니 그 포만감을 먼저 재고 그만큼을 준다든지 해서 한 8가지 정도의 나눔의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네, 크게 보면 내면 세계는 주체성으로 연결되는데 그 주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다르다.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인간관을 보시면 이렇게 자유주의는 연고 없는 자와 공동체와 분리된 자유롭고 평등한 독립적인 개인. 그러면 자유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철학을 관심이 있으시니까 신자유주의는 뭘까요? 이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이긴 할 거잖아요. 신자유주의는 뭘까요? 네오 리버럴리즘은 그거는 완전 자본주의의 네, 그 철학을 끼워 맞춰가지고 네, 물질 네, 추구 극대화하려는. 네, 자본주의 철학을 끼워 맞췄죠. 네. 혹시 또 다른 분 어떠세요? 자유주의인데 신자유주의. 왜 신자유주의를 붙였을까요? 1980년대 네, 유명했던 케인즈. 정부의 개입. 아, 네네, 네, 이제 억압돼 있던 자유를 다시 네. 다시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미국에서 보통 요거를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부르고 요 반대를 베이징 컨센서스라고 부르는데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의 시작인데 핵심은 고전적 자유주의도 있을 거잖아요. 신이 있으면 전통 자유주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종교개혁 때 했었던 그런 자유주의 플러스 여러 가지 자유주의를 해보면 정치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종교적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주의를 가장 우선으로 친다. 다른 자유가 경합할 때 경제적 자유를 가장 우선으로 친다. 입니다. 이게 자본주의랑 딱 들어봤죠. 네. 요러면 이제 반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정치적 자유주의를 이거 해결해 볼 수 있나? 정치가 우선하게 만들 수 있나? 어떠세요, 여러분? 경제가 제일 우선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거 말고 정치, 어떤 제도가 민주주의 제도가 더 우선하게 만들 수 있나요? 사회를? 어떠세요? 잘못하면 전체주의 나오겠죠. 그러면 포기하고 그냥 경제가 계속 우선한 상태로 놔야 될까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복지 자본주의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복지 국가도 있습니다. 이런 논쟁들이 사실 여기에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Primacy of Politics라는 책을 보시면 엄청 자세하게 다룹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경제가 우선돼서 모든 사람이 다 돈으로 평가받는 시대를 바꾸려면 정치 자체, 폴리티컬 리버럴리즘을 더 위에 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가 나오게 된 거대한 흐름들, 이 거대한 흐름을 진단한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실까요? 거대한 흐름을 진단한 책 때문에 스웨덴의 정치 시스템이 지금 저렇게 복지국가 모델로 바뀌거든요. 이게 너무 어렵죠. 정치 철학이어가지고. 네. 거대한 전환이라는 칼 폴라니가 쓴 책에 어떻게 중세 이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그룹이 정치 그룹보다 위에 가면서 이 국가를 신자유주의로 만드는지에 대한 거대한 전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쫙 보면 전 세계는 그 싸움에 있습니다. 뒤집어버린 업사이드 다운된 이 흐름을 바꿀 거냐 아니면 그냥 인정하고 그 사다리를 잘 만들고 분배를 잘 만들어서 갈 거냐 요렇게 가죠. 그러나 그것도 일종의 자유주의의 하나라고 보면 반대로 지금 공동체주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공동체주의는 어떨까요? 공동체주의는 연구가 있는 자하고요. 가족, 지역, 국가, 공동체 속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존재래요. 우리나라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좀 공동체주의 어떤 특징들이 좀 보일까요? 그렇죠. 지역 감정, 지역주의, 네, 가족, 혈연. 네, 이번에 이을용 아드님이 나오셨죠. 이태성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족, 네, 공동체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주의에서는 같은 주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창비는 그 이야기를 계속 만들고 세계와 연결된 우리 지역의 이야기, 사건들을 만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죠. 네, 창비의 누가 그 대표인지 아시나요? 창비를 이끌어가는 백낙청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영문학과시고요. 그래서 누가 나올까요? 그래서 전 세계 이 5.18과 이 사건들을 알렸던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창비에서. 맞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창비에서만 책을 씁니다. 특별히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백낙청 라인에서는 세계 문학과 현대 문학의 조우, 요거를 이제 이 이야기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한강 작가 이야기를 읽으면 같은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공동체로 오게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20대로 보면 한번 나중에 조사 한번 해보시면 한강 작가의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도 되게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같은 사건을 어떤 이야기로 기억하고 있냐, 이 이야기 공동체로서 다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논의도 주체성은 형성된다라고 보는 공동체주의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책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그 상상의 공동체라고 하는, 근데 공동체는 만들어진 허구다라고 하는, 네, 예. 네. 일어나야 될 시간이 좀. 네,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있는 게 공동체와 국가의 관계를 설정할 때, 공동체와 개인의 관계를 설정할 때 뭐가 서로 싸우냐면 첫 번째는 주권 개념하고요, 인권 개념이 서로 싸웁니다. 1648년에 백년 전쟁 이후에 국가를 다 나눠가지고 주권을 부여했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인간은 뭐가 될까요? 그냥 시민인가요? 국민인가요? 인민인가요? 그럼 국가가 탄압할 때 어떻게 인간을 지키죠? 그래서 나온 게 인권 개념으로 보면 인권과 주권의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일어나죠. 어떤 곳은 인권을 훨씬 더 높인다라고 하면 앞에서 보셨던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갈 거고요. 주권을 훨씬 더 높인다라고 하면 공동체주의로 더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연구는 아니고 재밌게 읽는 책 중에 이병환 작가라고 있어요. 그 유라시아 견문록을 쓰셨는데 이분이 팔란티어의 그 알렉스 카프라고 하는 수장이 쓴 기술공화국 선언을 읽고 미국에 가서 견문록을 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의 시대, 민주주의가 통용하던 시대인 룰 오브 로, 법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앞으로는 룰 오브 코드의 시대가,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가 왔고 이미 그거를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한 피터 틸 그리고 제이디 벤스라고 하는 이 부통령, 다시 얘기하면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미 트럼프를 잡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란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해가 가게 되죠. 그것도 사실 이런 흐름들 싸움에 있습니다. 자유주의가 훨씬 더 발전하는데 기술 자유주의가 붙으면 이렇게 되는 방식들을 고민해 볼 수 있죠. 예, 너무 많이 재밌는데 괜찮으신가요, 다들? 저희가 아직 두 번째 질문에서 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밤샐 거라고 말했죠. 예, 또 이거 너무 재밌는데 이게 진짜 재밌는 책인데 이거 나중에 진짜 AI의 공동체성을 보고 싶으면 마빈 미스키의 더 소사이어티 오브 마인드를 보시면 여기에 에이전트를 붙여가지고요, 마음의 에이전트 하나하나씩 붙여서 그걸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을 에이전트 단위로 해요. 이게 잘 쉽게 나온 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보시면 담대라는 주인공도 나오고요, 두려움이라는 배우도 나오고, 뭐 냉소, 뭐 비판, 친절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 책에서는 하나의 소사이어티 안에 하나의 에이전트로 놓은 거예요. 그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이루느냐를 여기에 썼고요. 요 그룹들이 1967년 다트머스에 모여가지고 이제 인지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AI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 에이전시의 능동형이니까 우리 내면의 자유를 더 쪼개서 안으로 들어가서 자유가 서로 싸우는 그 단위가 어디까지 쪼개져서 들어갈 거냐를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자유롭게 가는. 지금 우리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자유롭잖아요. 스케일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내부에 뭐가 있죠? 내장에? 심장도 있죠. 이것도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심장 안에 피로 들어가 보면요. 그쵸? 혈소판, 뭐 헤모글로빈 알아서 움직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신유물론입니다. 자유주의와 연결되면 유물들, 이 물질들이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 자체는 이미 그 자체로 새로운 자유를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신유물론의 최신 흐름입니다. 액턴트라고 부르는데요. 주체성의 단위가 아예 정말 이 원자 단위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뭘로 봐야 되죠? 그렇죠. 주체 중에 하나. 그리고 그렇죠. DNA를 나누는 기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걸 또 반대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액턴트들이 어떤 방식으로 모이느냐. 그게 이제 다시 질 들레즈가 소환되는 기관으로 모이지 않나요? 올간이라는 게 바로 올가니제이션의 그 약자잖아요. 그 액턴트들이 모이는 올간, 그 올간이 모이는 인디비주얼스들이 모이는 소사이어티, 소사이어티들이 모이는 내셔널, 아닌 도메스틱, 글로벌, 이제는 어디까지 가죠? 이제 화성까지 가서 행성적 세계관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책 중에 스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가장 작은 스케일 원자부터 행성 단위까지 10개의 스케일로 구분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 스케일 단위로 자유가 어떻게 증진되는지, 그 중간에 어디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전통적 공동체주의는 인디비주얼스들이 모이면 3-4명 모이면 공동체인데 인디비주얼스 안에 들어가면 올간이 이미 공동체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요거를 플라톤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자연주의적 정신주의.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이 어떤지를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개미들의 생활을 연구해가지고 인간의 사회는 이렇다. 아까 침팬지도 있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세포가 분열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분열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세포 분열할 때 세포가 있잖아요. 그럼 처음에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 효소가 나와서 반으로 잘라요. 1번.
두 번째는 양쪽에 그러면 끌어당겨주는 또 효소가 발생합니다. 3번 찢어졌잖아요. 이거 봉합해주는 또 효소가 나와요. 그래서 핵이 분열되면서 찢어져가지고 봉합해주어서 새로운 셀이 되는데 요것 자체가 올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소사이어티자 공동체라고 보면 우리 안에서 교육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 스피로버라고 보통 하잖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하다가 야 너네 3명이 모이니까 너무 잘한다. 나가서 똑같은 거 해봐. 해서 스케일 단위를 넓히면 인디비주얼스를 넓혀서 기업 단위로 가면은 그것도 가능하죠. 동물 단위에서도 가능하죠. 그 아메바 같은 조직들, 그 아메바 조직을 경영에 가져오면 이제 네, 아메바 조직 경영 이론이 되죠. 이렇게 보는 게 하나 있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정신주의적 자유주의. 우리의 정신이 어떤지를 가지고 자연을 정의하는 방식이 또 있죠. 너무 깊게 들어갔네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옥 같은 책이 많이 있지만 애덤 스위프트의 이 책들은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하나 아마 공유해 드렸나요? 아직이구나. 그래서 집중력이 좋은 거군요. 네, 강의하는 공유해 드릴 거라서 나중에 한번 책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써있죠. 자, 우리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자일까요? 공동체주의자일까요? 네, 이 마이클 샌드를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만들긴 하는데 합의와 토론을 통해서 자유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문까지 끝났는데 벌써 9시가 다 돼가는. 네, 좀 에너지 괜찮으신가요? 9시까지 하고 좀 쉴까요? 그럼 세 번째는 실제계. 드디어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락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크락항으로. 자, 요게 이제 제가 그 철학 아카데미 다니면서 정리한 그 류종열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베르그송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화요일마다 신청자가 저밖에 없어요. 러셀의 서양 철학서를 듣는데 저밖에 없어요. 그 전에는 프랑스 베르그송 철학을 듣는데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저만 들은 것 같아요. 끝나고 뒤풀이 할 때 이제 온라인 줌으로 듣고 너무 멀거든요. 이렇게 홍제동에 있어서. 그리고 중간인 이제 공덕에서 만나서 9시 반에 만나서 12시까지 맥주를 마시면서 철학 얘기를 계속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7시부터 12시까지 철학 얘기만 그래서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자크락항은 요렇게 좀 나눕니다. 그 상징계, 그리고 상징계, 상상계, 실제계라고 보통 나눠요. 그래서 이거를 RSI 구분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 뭐라고 부르죠? 네, 핸드폰이죠. 핸드폰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희는 상징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건 핸드폰이라는 걸 어떻게 아셨죠? 라고 하는 순간, 보는 순간 머리에 상상이 떠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미지랑 핸드폰이라고 하는 언어가 매칭이 돼야만 핸드폰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되나요? 실제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실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고민해봐도 모든 존재하는 건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요거는 한번 나중에 토론해 볼까요? 재밌는 건 실제가 없을 때 말하고 상상만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땐 이게 이데올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았는데 실제는 없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신념이 되고 사람들을 움직이죠. 없는 허구를 실천하게 만드는 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의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알티세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던 알티세르 효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담론 분석을 연구해서 하시게 되면 아니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말과 상상력으로 존재하게 되는 문화가 되는 거지? 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담론들이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봤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요걸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상상계의 역사는 플라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데아부터 시작하죠. 근데 이 상징계로 내려오는 과정, 다시 얘기하면 관측을 해서 기록을 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게 여러 역사 쪽에 있지만 갈릴레이의 실제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거 오차가 생긴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오차를 정리해 놓으니까 그게 하나의 책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상징 체계와 노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해석학도 상징의 역사이긴 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를 하루 지나면 저희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이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를 하루 지났을 때, 내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네, 독서 모임, 강연 이렇게 보겠죠. 한 100년 후에는 뭐라고 볼까요? 역사? 근데 100년 후에는 이제 자유주의가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 하나도 안 모여요. 예를 들면 이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공동체 위대한 일 이렇게 보겠죠. 지금 우리는 가보지도 않았는데 500년 전에 조선 왕조를 그리면서 조선 왕조는 이랬을 거야. 조선 왕조 실력에 보니까 정조대왕이 이랬어라고 해석하고 있죠. 상징 체계 안에 이미 저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상징 체계는 점점 내려가면 프랑스 철학자들이 존재하고 있죠. 실제계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아까 저희가 처음 봤던 본질보다 실존이 더 우선한다 라고 보면 앞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정의하기도 전에 발생한다가 되죠. 그러면 단지 앞에 있는 사람과만 그럴까요? 앞에 있는 존재들과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 질 들레즈는 1000개의 고언을 쓰죠. 존재들의 수없이 많은 고언들이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 흐름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고 저도 좀 고민하고. 요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거를 좀 더 가보면은 요런 거 해볼 수 있어요. 요런 거. 어떠세요? 고대 시대에 예를 들면 상상계가 더 넓었던 시대가 있겠죠? 그리고 고대 중세로 오면 그 성경책을 못 읽게 합니다. 읽으면 사람들의 상상력이 폭발하니까 상징계가 엄청 줄어들었다가 이제 현대로 오면 엄청난 언어들, 단어들이 막 폭주하죠.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이제 GPT 나오고 클로드 나오면서 완전 지금 상징 체계가 다 먹고 있죠. 다시 얘기하면 언어가 다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여기에 지금 피지컬 AI가 막 차이나 스피드 하면서 만들어지고 있죠. 거기에 점점 사람들의 상상력은 줄어듭니다. 클로드가 다 해주니까 내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인지 능력을 아예 초월해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요렇게 쭉 한번 본다면 우리 개인의 역사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서 애들 보면은 뚫어지게 쳐다보잖아요. 근데 말은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항상 이 실제계의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 이제부터는 삶에 대해 냉소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똑같거든요. 이렇게 끝나고 저희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잖아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죠. 혹은 학교를 가야 되죠. 혹은 밥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패턴들이 쌓이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생을 마감할 때는 이게 없어지면서 다 만나죠. 무가 돼서 사라집니다. 무에서 태어났다가 무한을 경험하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번 락항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것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이제 좀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요거 이제 철학 전공자들은 다르게 읽긴 하거든요. 보는 거랑 좀 다르게. 네? 네, 어떠세요? 인간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들어봤어요? 네. 혹시 아직 다행이네요. 네. 네.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 제가 사고 싶으면 나도 사고 싶다 할까요? 예, 쉬는 시간이 지나고 있어서 빨리 얘기하면 아빠라고 얘기하는 순간 아이들이 어느 체계에 편입되죠? 그렇죠. 현실에서 어떤 체계에 편입되죠? 아빠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족이라는 체계 안에 편입되죠.
그리고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 권위를 가진 가장의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학습돼서 아빠 부르는 순간 그 욕망은 점점 더 체계화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나의 욕망인지도 모르는 채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자크라캉이 뭐라고 하냐면 속지 않는 자는 방황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프랑스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대상관계 이론이 나와요. 대상과의 관계에서 심리학이 발전하는 흐름들이 쭉 보이시죠. 여기에 보이면 자크라캉, 코벳, 자기심리학,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 해가지고 요게 사실은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의 관계 중에 나를 볼 거냐, 타자의 관점에서 볼 거냐. 그래서 요 대상관계 이론 여기 가면은 이제 도널드 위니콧 이런 사람들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부터 아이의 인격이 형성된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네, 자크라캉은 그렇지 않고 아까 RSI,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의 다양한 조합들이 나라는 주체성을 만든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저 위에 융은 어때요? 융 떨어져 있잖아요. 융의 후예들이 MBTI 만들었는데 네. 융은 오컬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엿봤는데 아내가 보니까 어떤 영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영들하고 대화하고 보니 이 영들은 존재들이 안 바뀌어서 원천이고요. 이걸 아르케, 다시 얘기하면 MBTI에서는 아키타입이라고 합니다. 안 바뀌는 존재가 있고요. 현실에서는 영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어떤 일부분이 흡수돼서 다른 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프로토타입 혹은 페르소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MBTI는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MBTI가 뭐야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키타입이 아니라 프로토타입인 페르소나가 나오는 가면을 쓴 나이죠. 그런데 항상 이 아키타입, 자아와 사람들 안에 자기는 항상 싸우죠. 요게 이제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에 정신과 의사가 분석해 놓은 방식입니다. 요 두 개가 화해하게 될 때 자기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 질문까지 왔는데요. 네, 9시 3분이어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9시 10분까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이 딱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데 현상학은 현상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에드먼트 후설이라는 독일 철학자가 이걸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 있잖아요. 창문을 쫙 다 열어요. 그리고 계속 자기의 인식에 들어오는 걸 다 써요. 뭐 참새가 지저귀인다, 벌이 날아다닌다, 태양이 뜨겁다, 쫙 한 8시간. 그거를 쓰고 버리고 해서 모았더니 한 23권이 됐대요. 그게 이제 후설 전집이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을 열었다가 닫으려고 봤는데 2층에서 1층을 보니까 1층에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이 빠진 거죠. 다른 것들 존재는 자기가 다 인식해서 쓸 수 있는데 나랑 눈 마주친 저 존재는 뭐라고 쓰지? 계속 바뀌는데? 그렇지 않나요? 현상 중에 앞에 있는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눈빛도 바뀌고요. 생각도 바뀌고요. 말도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쓰죠? 그렇죠. 느낌을 쓰는데 느낌도 계속 실시간으로 써야지만 사실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후설이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현상학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흐름이 이제 샤르트르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엠마누엘 레비나스 같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신비다. 무한이다. 이 인간의 얼굴은 그래서 신의 얼굴이다. 그러니 누군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가리고 죽인다. 신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이제 철학사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게 너무 재밌는데 한 가지만 여기랑 연결된 거 더 하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여기 한나 아렌트가 얘기한 행위, 노동, 작업인데 자연과 만나서 만드는 일, 이게 노동이면 자연에서 채취한 어떤 거를 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거, 요게 작업의 결과 인공물이라고 합니다.
요거 아마 태우지 않고 가만 놔두면 한 언제까지 갈까요? 몇 년 정도 갈까요? 아무도 안 건드리고. 100년? 만년? 그렇죠. 반영구적이에요. 작업의 결과는. 근데 노동의 결과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길어야 뭐 한 달? 부패하죠. 미토콘드리아 다 먹고요. 근데 작업은 그렇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과 작업 사이에 존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인공물들 사이에 생물이 살고 있어요. 자연 사이에 산업이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무한인 인간의 행위가 있습니다. 동물의 행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위, 움직이는 이 행위는 하루에도 몇만 번의 행위가 무한으로 펼쳐지죠. 그래서 레비나스는 인간의 얼굴을 무한으로 봤다면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행위를 무한으로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두 사람의 스승이 하이데거였는데,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였는데, 하이데거가 이제 나치에 잠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존재자는 우리 같은 존재자 인디비주얼스는 존재라고 하는 큰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 존재자들은 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실 나치가 600명의 홀로코스트를 일으킨 이유이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면 독가스를 살포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걸 부활시키는 방법은 인간의 어떠함을 부활시켜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얼굴이었고, 레비나스, 아렌트는 인간의 행위였던 거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을 쉽게 정의 못합니다. 아, 저 사람 나한테 나쁜 짓 했어, 저 사람 되게 떠들어 라고 하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안 떠들 수도 있잖아요. 나쁜 짓 했는데 좋은 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다시 구원해내는 일들도 발생하는데요. 재미있는 건 이 두 학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 철학자들 보실 때 아마 여기에도 그 누구죠? 그 아우라 개념을 얘기한 발터 베냐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 개념을 얘기했을 때 예술 작품의 진본과 가까울수록 아우라가 빛이 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지창욱 이런 사람들 보면 BTS 보면 아우라가 막 펼쳐지잖아요. 예, 예술 작품이죠. 예. 근데 레비나스나 아렌트로 보면 우리도 역시 그렇거든요. 왜 그 차이가 생길까요? 우리도 근데 무한이잖아요. 그 친구들도 무한이고. 근데 왜? 하이데거의 망령이 진짜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유대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중에 카발라 전통이 있어요. 유대의 전승대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요 공간 있잖아요. 요 공간. 요게 여기서 빼서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어지려면 뭔가 빼야 돼요. 나와야 돼요. 뒤로 물러나야 돼요. 그래야 공간이 생기거든요. 신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이 존재한다고 보면, 유대인들은 신이 존재한다고 봤으니까 신이 역사의 이 공간에서 뒷걸음질 쳐서 역사의 이면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인간이 존재할 공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가끔씩 범신론 비슷한데 가끔씩 인간의 어떠함 속에 신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게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언변, 그게 히틀러가 사실 보여준 거기도 하죠. 선동하는 프로파간다도 있고요. 남을 돕는 어떤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아우라라고 하죠. 네, 이게 발터 베냐민이 얘기했던. 그리고 그 아우라는 아니야, 그거 항상 등장해. 인간의 얼굴에서. 그게 엠마누엘 레비나스였고, 항상 등장해. 인간의 행위에서. 그게 한나 아렌트라고 보면, 이게 지금 사실 제가 신이라는 범주를 들어오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론을 또 한번 흔든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요겁니다. 철학이라고 할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 아마 요 정도까지 하고 동양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면 아마 지금 이제 철학 배우시는 분들은 배우실 텐데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제가 배울 때는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온톨로지고요. 존재론. 이 세상의 근본 바탕에 뭐가 있느냐?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 싸움은 고대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물질이라고 하면 오원소설 이런 거 있잖아요. 만물의 근본은 물이다, 불이다.
원소다. 물질이죠. 근데 플라톤은 뭐라고 했죠? 만물의 근본은 이데아다. 정신이다. 그게 아까 제가 정리한 요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만물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게으르게 가자면 네. 아, 게으르게 하자면 신. 좋습니다. 안 게으르면은 물리학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재밌는 게 이 역사 속에서 이게 항상 싸워왔다니까요. 이분들이 항상 싸워왔다니까요. 이걸 넘나들면서 이게 존재론의 측면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기에 양자역학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걸 존재로 느끼시나 하면 우리는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요, 뭐 공기요 이런 걸 텐데 양자역학자는 머릿속에 이미 이 원소 사이에 들어가서 이 전자와 원자의 이 팔자를 그릴지 구자를 그릴지 요걸로 존재론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나 이런 행성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존재를 뭘로 볼까요? 이 우주 은하계에 펼쳐 있는 다양한 행성들의 존재들을 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존재론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가보면 존재를 이렇게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이 공간에 있는 존재들은 어떤 게 좀 보이시나요? 이 공간에 보이는 것도 좋고 안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게 좀 존재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좋고 어떤 게 존재로 인식이 되시나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 책상 좋습니다. 책상. 네, 책상. 또 있으실까요? 아, 시간. 오, 시간. 이야, 범주를 넘어섰네요. 네, 시간도 존재로 보는 하이데거가 쓴 책이 존재와 시간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또 있으실까요? 네, 공기 좋습니다. 공기. 네. 혹시 이 공간을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이 시간과 공간을 표현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강사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뭐 노트북,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 이런 것 중에 지금 철학도 있죠. 맞나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존재론으로 보면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존재를 보는 걸 신칸트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칸트 중에서도 신칸트주의 개념 자체도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재밌지 않나요? 네,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면 이게 존재론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죠? 예, 그 다음에는 인식론입니다. 에피스테메몰로지. 예, 요 인식론은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이 연결돼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인식론이 완성됩니다. 자, 책상하고 뭐 연결해 볼까요? 책상하고 노트북 좋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해볼까요? 공기. 자, 요 세 가지 연결하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책상, 공기, 노트북 요 놓여 있는 걸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강의실이라고도 하겠죠? 맞나요? 교실이라고도 하겠죠? 예를 들면 아니면 회사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강사 뭐 여기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신 요렇게 연결되면 어떻게 되죠? 공기, 책상, 노트북, 신이라고 해볼게요. 요렇게 연결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교회가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지우면, 신을 지우면 네, 강의실, 교실이 됐다가 새로운 존재가 오면 네, 신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BTS가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책상, 공기, BTS 뭐가 될까요? 그렇죠. 작업실 좋습니다. 작업실. 네, 여기에 카메라를 하나 넣어볼까요? 카메라. 그럼 뭐가 되죠? 작업실에 카메라가 들어오면
예능이 되거나 유튜브가 되죠. 예, 이렇게 점들의 연결이 인식이라고 보시면 좀 더 쉬워집니다. 나라고 얘기할 때 나랑 어떤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라고 보시면 좀 더 쉬워져요. 아까 처음에 설명할 때 동천에서 일하신다고 했죠? 점 하나 찍혔습니다. 동천. 또 있으셨을까요? 설명할게요. 네, 나를 설명할 때. 네, 철학이라는 점이 또 찍혔죠. 동천에서도 일하시는데 철학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 그 정도만 네. 그 정도만 해도 이제 사람인데 철학과 동천에서 일한다. 그러면 저기 앉아 있는 사람은 철학을 좋아하는데 철학을 관심이 있는데 동천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관점이 생기죠. 여기까지가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치론, 원리론은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에 그어진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뭐로 우선순위 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책상이 중요하다, 뭐 작업실이 중요하다, 노트북이 중요하다, 이렇게 순서가 맞춰지잖아요. 이게 가치의 우선순위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중에 철학, 인간, 동천 세 가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하신가요? 나란 인간, 아니면 회사, 동천, 아니면 철학한 인간? 아, 철학이. 오, 예, 감사합니다. 좋아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존재와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이 추구해야 될 목적은 철학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철학자가 되죠. 철학자라는 사람은 어떤 데 가치를 두나요? 지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이 가치는 자연스럽게 여기 세 번째 칸에 있는 원리, 프린시플이 됩니다. 여기 번호대로 돌아가는 거죠. 철학,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인간, 동천 중에 인간, 동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철학이고, 그 다음에 나라는 인간이고, 그 다음에 동천이다. 그러면은 지금 배우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 와서 빨리 출근해 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죠? 퍼포먼스가 정해져 있죠? 그럼 위에 이제 인디비주얼로 철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 이렇게 정의가 좀 될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거 제가 공유해드리는 거 한번 클로드에 넣어가지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이거 공유해드리면. 그럼 이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거고, 이렇게 해서 아까 저희 처음에 15문제 있죠. 그거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전통적인 철학 알려달라고 하셔서 이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걸 존재론으로 존재로 볼 거냐, 그 존재들을 어떤 인식으로 볼 거냐, 그리고 그 인식된 존재들이 어떤 가치, 가장 우선되는 가치를 뭐라고 볼 거냐. 예를 들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가치는 뭔가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가치. 네? 평등. 그쵸? 평등이라는 가치가 가장 우선이다라고 하면 평등 해볼게요. 여기 평등 찍어주셨습니다. 평등. 또 있을까요? 다른 가치가 또 있나요? 주체성 좋습니다. 오, 주체성. 네, 또 있을까요? 정의. 예, 감사합니다. 정의. 또 있을까요? 예? 절차. 자, 그러면 여기에 보호님께서 한번 도와주시면 여기에 우선순위 1번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1번. 정의. 오, 1번. 자, 두 번째는 주체성. 네. 세 번째는 세 번째. 평등, 절차. 네. 그러면 순서가 정해졌죠? 요 2번을 주체성 2번으로 갔다가 평등으로 갔다가 절차로 오죠. 가치의 우선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여기 썼던 가치관이 이제 나오죠. 나의 가치관은 가장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 혹은 주제를 봤을 때, 경험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을 뽑을 때도 이 가치의 가장 중요한 정의의 문제를 뽑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가 잘 구현된 건 뭘까요? 라고 하면 보호님은 이제 정의가 잘 구현된 민주주의가 언제 있었지? 4.19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가치론들까지의 싸움, 요 세 가지가 이제 철학의 3요소이고요. 요걸 좀 더 철학적으로 풀면 되게 어려워지지만 가치론 아래는 미학과 논리학, 윤리학이 있습니다. 윤리학은 무엇이 선한가 옳은가, 선한가 악한가이고요. 논리학은 무엇이 옳은가 아닌가고, 미학은 뭘까요?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 요 가치의 세 가지의 구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철학할 때 이제 뭐 푸코의 인식론이라고 하면 여기 인식론 들어가서, 자 그럼 푸코를 존재는 어떤 존재를 놓고 인식론을 펼쳤지? 그러면 사회, 인간, 민주주의, 이성과 비이성 이런 존재를 가지고 세상을 인식했구나. 그럼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봤어? 비이성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래서 쓴 책이 광기의 역사 같은 책이죠. 이렇게 해서 좀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게 초등학생들하고 해도 초등학생들이 잘 이해하거든요. 너무 신기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과 제가 멘토링을 되게 여러 번 해요. 그 친구들과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걸로 12주를 같이 책을 읽고 논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숙제를 뭘 주냐면 라이트 밀스가 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책을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줘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일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사회의 일이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게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상상해봐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숙제를 내요. 일주일에 3개씩 사회적 문제를 쓰고 그거에 대한 너가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써. 이러면은 처음에 뭘 써왔냐면 저출산 문제, 초6학년이 고령화 문제, 그리고 그 페미니즘에서 남녀 세대 갈등 문제, 남녀 갈등 문제, 뭐 이런 걸 써요. 그리고 그거의 해결책은 이제 합의를 잘 이뤄야 된다, 서로 이해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제가 이거 전에는 아이들한테 그냥 질문 그냥 3개만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냥 평상시에 궁금한 거 질문 써와.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풀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질문 중에 크크크의 유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맛있는 걸 보면 진짜로 배가 더 커질까? 그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배. 근데 조사해 왔더라고요. 진짜 커져요. 횡격막이 내려가서 진짜 먹을 공간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진짜 살이 찌고. 모나리자는 왜 눈썹이 없을까?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아주 빠른 시기에도 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철학의 3요소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요거 온톨로지 있잖아요. 이 온톨로지가 프리서포지션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게 아까 실존주의랑 똑같아요. 태어났는데 이미 프리서포지션, 놓여있는 포지셔닝 된 존재들이 있죠. 여기에 오니까 뭐가 프리서포지션 되셨나요? 문을 열자마자 뭐가 세팅돼 있었죠? 그렇죠. 책상, 에어컨, TV 이런 게 프리서포지션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하철 타는 순간 뭐가 프리서포지션 되죠? 뭐가 이미 세팅돼 있죠. 지하철 타는 순간, 2호선 타는 순간, 주파수? 좌석, 죄송해요. 좌석, 손잡이, 문, 빛. 그래서 그걸 타면 밖에서 이걸 보는 사람, 지하철 타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관점이. 지하철을 안 타면 어떻게 되나요? 지하철 타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돌아 있으면 지하철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 두 번째인 인식론, 퍼스펙티브가 이 존재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이거를 이제 파울로 코엘료 같은 작가들은 어떤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의 세계가 나한테 오는 거다라는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될까요? 간담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존재 하나만 바뀌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철학에선 계속 연습하고, 이 두 번째인 퍼스펙티브, 이걸 관점주의로 환원한 게 이제 이 치좀이라는 철학자가 쓴 건데, 여기 보시면은 아이디얼리즘, 메테리얼리즘. 아이디얼리즘은 저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만 있죠. 실체가 없어요. 물질주의는 실체만 있어요. 더블 엑스펙트 티어리는 양쪽 다 두리번 양가감정 이론. 그리고 패러리즘은
실제를 살면서 이상도 계속 같이 생각하는. 요게 이제 17세기의 그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이 패러리즘이거든요. 그때는 17세기니까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되는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거랑 신적인 어떤 요소랑 물질적인 요소가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중세 시대를 벗어나오는데 아직 다 못 나왔고,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엄청 발전하면서 현실이 막 바뀌고 있는 이 사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였어요. 요거를 서로 봉합하는 장면, 이걸 헤겔이 변증법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변증법은 정, 개념, 아이디얼리즘, 반, 실제, 반대되는 이성과 반대되는 합, 이 두 개를 합쳐서 다시 나한테로 들어오는 관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보시면 여기서 이제 헤겔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데아로 절대 정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르노라는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헤겔 때문에 우리 히틀러가 나왔어 해가지고 부정변증법으로 다시 내려와요. 반대로 내려와요. 여기까지 내려와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게 되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진짜 철학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데 책은 너무 어렵다는 게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정말 일상에서 한번 해보시라.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저런 생각을 했을까? 저 사람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그 기억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약속한 시간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한번 공유해 드리는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분석 철학, 이게 이제 분석 철학이 영미 철학이고 대륙 철학이 이제 독일 철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시즌 7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요걸 합니다. 대상, 사태, 사실, 세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언어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비트겐슈타인이 요걸 대칭으로 봤어요. 1대1 대칭이다. 근데 이제 후기에 한번 접고 다시 와서는 그 대칭이 다 뭐라고 할까요? 하나씩 1대1 대칭이 아니고 한 개가 여러 개가 대칭될 수 있다.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후기의 비트겐슈타인은 좀 달라지는데요. 그게 이제 가족 유사성이라는 개념, 뭐 게슈탈트 이런 거 있죠. 그룹 커뮤니티 같은 이런 느낌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철학계와 정치계에 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요. 이거 저희가 넘어가야 되는 주제인데, 시즌 7에서는 이제 화이트헤드, 저희 그 뭐라고 하죠? 백두 형님이라고 부르죠. 화이트헤드여가지고 백두, 화이트헤드. 진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보시면 사건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세 분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요 선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모여 있죠. 만났습니다. 이게 현실적 계기예요.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가던 길 가겠죠.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인식할 거냐? A라는 사람과 B, C라는 사람이 이 사건 자체를, 이 현실적 계기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분은 뭐 재밌다, 또 와야지도 있지만, 어떤 분은 여기 괜히 왔어, 시간 아깝다, 언제 집에 가지? 요거를 화이트헤드는 파악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언더스탠딩, 이해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영미 철학에선 보고 있죠. 그러면 사건들의 집합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사건의 철학이 나오잖아요. 요걸 통해서 아까 주체성을 다시 모아가지고 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해석하게 되면 어떤 사건들이 국가 간에 있었냐, 어떤 사건들이 우리 마을에 있었냐. 할 얘기가 너무 하나만 더 하면 안톤 체호프의 소설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러시아의 극작가이면서도 소설가였고, 진짜 장담하건대 한 패러그래프만 읽으면 그 놓여있는 실제기가 다 보여요. 너무 천재예요. 보시면 진짜 다 보여요. 그 골짜기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안톤 체호프의.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골짜기가 항상 비가 많이 내서 축축했는데,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축축한 곳을 지나가던 마차에 타고 있던 목사님이 계란을 먹다가 계란이 목에 걸려서
항상 사람들이 거길 지나다닐 때면 계란을 생각하곤 한다. 요게 첫 번째 패러그래프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그려지잖아요. 뭐 축축한데 마차가다 덜컹했는데 계란이 걸려가지고 거길 이제 계란 골짜기라고 한다. 끝냅니다. 그걸로 실제계를 정리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상징계를 막 담아서 끝날 때 사람들한테 상상계를 열어놓은 채로 던져요. 사실 이게 한강 작가가 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상상계를 자유롭게 던지고 오히려 실제계를 세팅하는 이런 것도 이제 문학에서도 철학과 연결되면 볼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저희가 중국 철학할 때는 이런 거, 뭐 거란세, 승평세, 태평세, 그래서 유토피아를 추구했다는 부분도 있고, 격물치지, 격물, 물체에 다가가서 치지, 지식을 끝까지 한번 펼쳐본다.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이 하는 차이나 스피드라고 하는 공학에 이게 들어가 있죠. 격물치지가. 그리고 요거까지는 안 됐구나. 양지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어떤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지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느냐. 그래서 공자는 이걸 계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도를 바꿔서 그 제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안에 선이 펼쳐지는 방식으로 국가를 세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공자를 정치 철학자로 보기도 하고요. 혹은 인의예지신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을 마음 공부, 수행함으로써 이 양지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확장할 수 있다. 그거를 탕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져와서 9개로 펼쳐냅니다. 동양도 진짜 만만치 않아요. 해보면 진짜 너무 재밌고, 그렇죠? 중국 철학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한국이 제일 재밌었군요. 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국에 정말 철학이 없었나 했더니 진짜 철학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철학이란 말이 왜 낯설어지냐? 현대 번역가들 중에 니시 아마네라고 하는 일본의 철학자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필로소피아는 지혜를 사랑하다는 뜻인데 철학으로 겹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법질서, 아까 제도가 계제, 제도가 우리를 형성한다고 봤을 때 대부분의 제도는 후쿠자 유키치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지금 뉴라이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제도 혹은 철도, 뭐 이 전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근대화를 이끌었다라고 할 때 이 원류로 가보면 이제 후쿠자 유키치와 니시 아마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대 철학은 이 두 사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이렇게 쭉 저희 철학자가 이렇게 있고요. 너무 재밌는 건 이 최재우의 동학의 한 장면을 보고 오늘 좀 마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영상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이거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는 공론장, 실학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실학자들도 이렇게 있고, 요걸 이제 저희가 다 공부를 했고, 요건 최재우의 수심전기, 내 몸을 수양해서 이 별자리와 나의 리듬을 맞추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운동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책은 사실 이 녹두꽃이 나오는 그 동학혁명 책을 제가 아는 운동권은 진짜 좋아한대요. 그 이유가 이 영상에 나오는데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우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하늘이 시천주가 내 안에 와서 인내천이 되고 그 인내천이 된 존재들은 모두 다 평등하다라는 철학으로 정리를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종교도 공부했었고요. 주자학과 양명학도 했었고, 제가 요거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프랙탈이 보이시죠? 셀, 기관, 신체, 가족, 사회, 국가, 매칭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쭉 배웠고요. 이제 시즌 7은 다시 비트겐슈타인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시즌 1 때와 똑같이 비트겐슈타인, 아까 보셨던 사건의 추상, 화이트헤드, 그 이후에 수많은 롤스, 아까 존 롤스, 맥킨타이어, 뭐 공동체주의자, 그 이후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얘기한 누구였죠? 혹시 아시나요? 정치적 상상력, 정치적 무의식 얘기했던 마지막 학자가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할 예정이고요. 같이 시간이 되시면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요거 다시 한번 하고 마칠까요?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요. 이제 다시 한번 얼마나 좀 늦으셨는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